노후에 들어서면 누구나 비슷한 계획을 세웁니다. 연금은 꾸준히 들어오고 필요하면 퇴직금을 활용해 장사도 한번 해보고 때때로 작은 임대 수익도 기대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재취업이라도 하면 되겠지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순조롭지 않습니다. 연금 수령만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하고 준비 없이 시작한 장사는 몇 개월도 못 가 문을 닫고 임대 수익은커녕 세입자, 민원과 건물 수리비에 지칩니다. 그렇게 다시 구직 시장에 발을 들이지만 이젠 나를 불러주는 곳도 없습니다. 스스로는 분명히 열심히 살았고 재취업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이쯤 되면 의문이 생깁니다. 왜 나는 이토록 성실하게 준비했는데 노후는 점점 더 불안해지는 걸까? 왜 나는 이렇게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다시 일하는 것조차 힘든 걸까? 오늘 허은경제연구소에서는 바로 이 질문에 답하려 합니다. 재취업에 실패하는 진짜 이유는 능력 부족이 아닙니다. 퇴직 후 우리가 흔히 빠지는 5가지 착각과 선택, 그 구조적 함정이 결국 재취업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 5가지는 각각 돈, 관계, 체면, 자산, 그리고 판단력과 맞닿아 있습니다. 눈앞의 수입에만 집중하다가 오히려 더 큰 기회를 놓치고 삶의 균형이 무너지는 구조를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당신의 노후를 무너뜨리는 착각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그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황혼경제연구소 영상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다른 시청자분들과의 대화가 또 다른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많은 중장년층이 퇴직 후에도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한 조직에서 수십 년간 근무하며 업무 능력과 경험을 쌓았고 상사와 부하 사이에서 갈등을 조율하며 리더십도 길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현장에 복귀한다 해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은 대개 시장의 현실과 충돌합니다. 실제로 재취업에 성공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문제는 개인의 능력 부족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빠지는 착각과 오판입니다. 첫 번째 착각은 내가 받은 연금과 퇴직금만으로도 당분간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퇴직 직후 몇 개월은 그래 보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매달 나오고 기초연금 대상이라면 여기에 일정 금액이 더해집니다. 퇴직금도 일정 부분 쌓여 있었고 과거엔 자녀에게 들어가던 지출도 다소 줄어든 듯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의 힘입니다. 현재의 안정감은 몇 개월, 길어야 12년이면 사라지고 그 뒤부터는 자산이 급격히 소모되거나 수입 대비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구조로 접어듭니다. 특히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연금 구조는 장기적인 생활비 충당에 심각한 한계를 가집니다. 두 번째는 혹시 부족해지면 다시 일하면 되지라는 안일한 판단입니다. 하지만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재취업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통계청과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만 60세 이상 재취업자의 평균 실직 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고 고용 형태도 비정규직, 단기직, 파견직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임원급이나 관리직 경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오히려 구직에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른바 성공벌점이라 불리는 심리적 장벽 때문입니다. 높은 자리까지 올랐던 경험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막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임원으로 퇴직한 사람이 사원이나 계약직으로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스스로의 체면은 물론 주변의 시선까지 함께 감당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지는 세 번째 실수는 과거의 인간관계가 나를 다시 끌어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전 직장 동료나 선후배에게 재취업이나 사업 기회를 부탁합니다. 하지만 사회학자 마크 그레노베터가 밝혔듯이 진짜 기회를 주는 것은 오히려 느슨한 관계입니다. 너무 친밀한 사람은 서로의 처지를 알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도움을 주는 것도 꺼리게 됩니다. 반면 예전에 스치듯 알았던 동료, 행사에서 마주쳤던 사람, 업계 모임에서 몇 번 본 얼굴이 오히려 정보를 주고 연결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퇴직자들이 이런 가벼운 네트워크를 꾸준히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아무리 전화기를 붙잡고 있어도 연결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처럼 노후 준비에서의 첫 번째 단추는 소득 공백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입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소득이 끊기고 재취업도 어려워지는 시점이 장기화되면 결국 삶의 리듬 자체가 무너지고 스스로에 대한 신뢰까지 잃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력조차 멈추고 결과적으로 완전히 경제활동 시장에서 이탈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자립이 무너지는 순간 정신적 자존감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에 단순한 금전 부족을 넘어선 전면적인 위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나는 퇴직 이후를 제대로 준비한 것인가? 연금 수급이 시작되었다는 이유로 그래도 남들보다는 낫겠지라는 안도감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나중에 일하면 되지라는 막연한 생각이 실제로는 나를 더 위험한 지점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위험 속에서 특히 가장 많은 실수를 반복하는 4가지 선택 패턴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 선택들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어떤 심리, 구조와 현실적 제약이 숨어 있는지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 후에는 마치 시간이 갑자기 멈춘 듯한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던 리듬이 사라지고 갑작스레 여유가 생긴 듯한 기분이 듭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사실 여유가 아니라 공백입니다. 그리고 이 공백 속에서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4가지 결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예외 없이 재정 위기로 이어지곤 합니다. 첫 번째는 섣부른 창업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의 5년 생존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10명 중 7명은 5년 안에 폐업을 경험합니다. 특히 퇴직금을 모아 마련한 음식점, 카페, 프랜차이즈 창업은 매출 구조나 운영 경험 없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자영업의 수익은 자본 수익이 아닌 노동대가에 가깝기 때문에 결국 일하지 않으면 수입도 없는 구조에 갇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영업 시장은 지금도 포화 상태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전반적 소비 위축,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고정비 증가, 배달 플랫폼 등으로 인한 가격 경쟁 심화까지 구조적으로 불리한 환경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제일 먼저 장사를 떠올리는 이유는 단 하나, 할 줄 아는 게 없어서입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임대에 대한 환상입니다. 특히 건물주라는 단어는 여전히 중장년층에게 로망처럼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는 단순히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라 철저한 관리업이자 리스크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상가 공실률은 지역에 따라 10%를 넘기고 있으며 상가 임대 수익률은 평균 3%대까지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세입자, 민원, 계약갱신, 보수공사 등 실제로 요구되는 관리 노동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특히 고정수입으로 연금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2곳 이상의 안정적 임대처가 필요하지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자산 구조를 가진 은퇴자는 극히 드뭅니다. 결국 대부분은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 안고 불안정한 시장에 진입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무리한 금융투자입니다. 급등하는 주식이나 코인, 고수익을 내세우는 사모펀드 등의 퇴직금을 몰아넣고 손실을 입는 사례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 투자자의 평균 손실 비율은 40대 투자자보다 오히려 더 높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젊은 투자자는 손실을 만회할 시간과 소득이 있지만 은퇴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다 은퇴자들은 빨리 벌어야 한다는 조급함과 이르면 안 된다는 불안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찰리 먼거가 말했듯이 레버리지는 마약처럼 위험합니다. 부채까지 일으켜 투자에 뛰어드는 순간 단 한 번의 실패가 모든 노후 자산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재취업 시도 자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에 높은 위치에 있던 분일수록 자존심과 체면이라는 장벽이 커집니다. 정규직은커녕 파트타임 자리도 쉽지 않은 현실 앞에서 차라리 그냥 쉰다고 스스로를 달래며 점점 시장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노동시장에서의 거리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하기 어려워집니다. 처음 6개월은 제도전의 기회지만 2년이 지나면 이력서 자체가 의미를 잃습니다. 결국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노후의 중요한 시간을 잃고 말게 됩니다. 이 4가지 선택의 공통점은 모두 현실에 기반한 준비 없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선택 자체가 나쁘다기보다 스스로의 상황과 시장의 구조를 냉정히 분석하지 않은 채 결정을 내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 결정들을 내리기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묻지도 않고 전문가의 조언도 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과거의 기억만을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합니다. 하지만 미래는 과거가 아닙니다. 특히 지금의 사회와 경제 구조는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떤 선택이 옳은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근거로 이 선택을 하려는가입니다. 정보 없이 선택하는 것은 도박입니다. 감정으로 선택하는 것은 후회로 이어집니다. 노후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무모하게 쓰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조를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런 냉정한 시선이 왜 필요한지를 현금 흐름 구조와 과세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풀어보겠습니다.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현금 거래 자동 감지 시스템과 관련된 중요한 경고들을 다뤄보겠습니다. 퇴직 이후의 경제생활에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현금으로 쓰면 티도 안 나요. 자녀에게 용돈을 주거나 손주 학원비를 보태거나 혹은 병원비를 급하게 건넬 때에도 은행 송금 대신 직접 현금을 꺼내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에게도 세무서에도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들키지 않는다는 착각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은 고액 현금 거래에 대해 자동보고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심거래보고 제도와 고액 현금 거래보고 제도입니다. 특히 현금 입출금이 1천만 원 이상이 되면 해당 은행은 의무적으로 그 사실을 KOFIU, 즉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는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고 개인의 용도나 정당성을 따지기 이전에 일단 기록됩니다. 이 데이터는 POC 국세청,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에 공유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단순히 현금을 찾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보는 이미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국세청의 AI 기반 분석 시스템입니다. 지금 국세청은 단순한 서류 검토가 아니라 수천만 건의 금융거래 데이터를 학습시킨 인공지능을 통해 납세자의 이상거래를 감지합니다.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해당 계좌에는 급여성 수입이 없음 같은 패턴을 AI가 탐지해 탈루 의심 대상으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특정 시점, 예를 들어 설날이나 추석 직전 일시에 자녀 계좌로 비슷한 액수가 반복 송금되면 사례금 혹은 증여로 보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여세나 소득신고 의무는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와 무관하게 자동감지 시스템이 우선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국세청에 전달된 자료는 16만 건 이상이었습니다. 이 중 30% 이상은 일반 개인의 고액 현금 인출이나 반복 송금과 관련된 보고였습니다. 즉, 아무 탈 없이 현금을 쓰고 있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분석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모른다는 점입니다. 더 심각한 건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방식이 이제는 의심의 대상이 되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용돈을 줄 때마다 계좌로 보내기 부담스러워 현금으로 건네주면 되지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그 예입니다. 그러나 고액 인출이 반복되거나 특정 시점에 일정 금액이 여러 계좌로 흩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면 국세청 AI는 이를 의도적 분산으로 인식합니다. 이는 소득 누락 또는 증여세 회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변화의 배경에는 국가의 세수 확보, 전략과 정보 투명화 정책이 있습니다. 은퇴자들의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과 현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추적과 분석은 정책 우선순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은 고정소득이 줄어드는 반면 부양해야 할 가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자녀나 손주에게 자산을 물려주는 구조가 많습니다. 국세청은 이 흐름에서의 비공식적인 이전을 최소화하고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제는 얼마나 벌었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단순히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차원을 넘어서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 구조를 만드는 것이 노후의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로 설정해 생활비와 가족 지원비를 명확히 구분하고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구조 자체를 공식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안전한 방식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만 조심하면 괜찮겠지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조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스템은 사람보다 훨씬 빠르고 냉정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조적 위험을 인지하고 난 뒤 어떤 방식으로 노후 자산을 설계해야 실질적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전략과 실천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감에 기대거나 과거의 경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며 그 구조 안에는 국가 시스템도 포함됩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현금 흐름은 더 이상 개인의 은밀한 선택지가 아니라 공공의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을 피하려 애쓰기보다는 차라리 제도 안으로 들어와 그 흐름을 타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부분은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입니다. 정기적이고 투명한 소득이 존재해야 국세청이든 금융기관이든 이상거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주택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공적연금입니다. 이들은 매달 정해진 날짜에 일정 금액이 들어오고 사용 내역 또한 명확합니다. 이러한 흐름 위에 생활비, 자녀 지원비, 의료비 등을 고정적으로 배분하고 기록하는 구조를 갖추면
그 자체가 투명한 자산 운영 전략이 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자녀나 가족과의 자산 이전이나 지원을 단순 송금으로 끝내지 않고 일정한 계약이나 메모를 남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손주 학원비를 대신 내두는 경우 이를 생활비 보조로 표시한 후 일정한 주기로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국세청은 일시적 대규모 송금이나 반복 패턴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정적이고 명시된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해석합니다. 즉,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왜 보내는지를 알 수 있도록 기록만 해두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금이나 자산을 분산해서 보관하려는 분들도 많지만 이 역시 시스템의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국세청은 현금 자산을 금고에 보관한 사례까지도 추적해낸 적이 있습니다. 은퇴자가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후 이를 집 안금고에 보관하다가 추후 자녀에게 증여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 경우도 금융거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는 자산을 숨기거나 회피하기보다는 오히려 제도권 금융 안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흐름을 남기는 것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변화의 흐름은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노년의 프라이버시라고 여겨지던 지출과 지원이 이제는 재정 설계의 일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상담을 진행한 한 은퇴 부부는 매달 자녀에게 주던 용돈을 증여가 아닌 가족 생활비 정산으로 바꿨습니다. 이들은 간단한 가계부양식을 만들어 주고받는 모든 돈을 표기했고 연말에는 이를 기준으로 생활비 정산 확인서도 자녀와 주고받았습니다. 이 부부는 심리적으로 훨씬 떳떳해졌다고 말합니다. 국가가 감시한다는 생각보다 내가 내 돈을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인식 전환이 노후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행동이 복잡한 세무 지식이나 전문가, 조언 없이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달 돈을 벌고 쓰며 살아갑니다. 이 흐름을 조금만 명확히 하고 기록하고 설명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노후 리스크를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시스템은 감정을 보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패턴을 해석하고 논리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한 마음이나 가족을 위한 희생이 정당성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투명하고 체계적인 재정 흐름이야말로 사랑을 가장 현실적인 방식으로 지키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족, 그리고 평온한 노후를 위해 이제는 감정이 아닌 구조로, 직감이 아닌 정보로, 은폐가 아닌 공유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가진 자산이 어디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시스템 안에서 살아남는 첫 번째 전략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화은경제연구소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돈보다 삶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감정을 보지 않고 기록과 숫자를 판단합니다. 은퇴 이후의 삶이 점점 더 감정이 아닌 구조로 설계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돈을 얼마나 숨길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투명하게 흐르게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던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재취업이 안 되는 진짜 이유, 고액 현금 입출금이 곧바로 의심받는 구조, 그리고 가족을 위한 희생이 오히려 조사로 이어지는 메커니즘까지. 우리는 이제 체면보다 기록이, 속마음보다 흐름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결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나는 지금 내 자산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가? 누군가가 내 통장을 열어보았을 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가?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영상 내용 중 공감되거나 혹은 나만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황운경제연구소는 여러분의 이야기와 함께 성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이 채널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